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하려는 책은 도끼다입니다. 박웅현 선생님이 지으신 책이죠. 너무 유명해서 또 오래전에 유명했어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박웅현 선생님은 제일기획 출신의 광고 기획자시죠. 소개글 나와 있는데 좀 읽어드려 볼까요? 고려대학교 신방과를 졸업하고 뉴욕대학에서 텔레커뮤니케이션 석사 학위를 받으셨고 제일기획에서 광고 일을 시작해 지금은 TBWA 코리아의 ECD로 일하고 있다. ECD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옛날이어가지고 지금은 뭘 하고 계실지 저술 활동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칸 국제광고제, 아시아 퍼시픽 광고제 심사위원을 맡기도 했고 대표적인 카피 또는 캠페인으로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속으로 들어왔다. 넥타이와 청바지는 평등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사람을 향합니다. 생각이 에너지다. 진심이 짓는다. 던킨 도너츠 커피 앤 도넛, SK텔레콤 생활의 중심, 네이버 세상의 모든 지식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등이 있으시답니다. 아주 유명한 광고인이세요. 그분의 이 책이 저에게 도끼같이 도끼같이 미셸에게 다가왔었죠.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 포함해서 책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 전공이 이과 그리고 이제 이 공대로 전공을 정함에 따라서 책이랑 너무 멀어진 생활을 살게 되었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때, 고3 때 대학 진학시험 준비하느라 책을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나 그런 이제 참고서적 외에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공대다 보니 그리고 예전에는 다른 책을 읽는 것이 별로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시절에 저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내가 대학만 가면 어디 보자. 그때는 원 없이 내 좋아하는 책들만 읽으리라 했었으나 대학 가보니 전공 공부 따라가기도 바쁘더라고요. 핑계 같지만 또 시간 나면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그래서 저의 그 원을 이루지 못하고 어쨌든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이 책과 멀어진 책다운 책과 멀어진 삶을 살다가 이 책은 도끼다라는 책을 우연히 서점에서 발견하고는 이 책이 제 인생의 도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까지의 제가 살고 있던 방식 그리고 저의 책 선택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되돌아보는 계기도 됐었고 어쨌든 저에겐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그런 책이었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너무 놓치고 사는 게 많구나 하는 걸 알려준 책이고, 이 책은 도끼다라는 표현을 했던 사람은 카프카였죠. 아마 맞을 겁니다. 그 표현을 빌어서 이 책 제목으로 하셨어요. 아주 탁월한 제목 선택이셨던 것 같아요. 이 카피라이터, 광고 기획자이신 만큼 탁월하셨지 싶습니다. 이 책은 이 박웅현 선생님의 독서, 책 읽기, 당신이에게 소중했던 그런 책들,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또 새로운 발견, 어떤 좀 이 열린 세계로 나아가게 됐던 그런 책들을 소개하고 계신, 우리를 독서의 세계로 초대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을 제가 오늘 무슨 책을 읽어드릴까, 이 넓은 책장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성이다가 이 책을 골랐습니다. 그냥 한번 열어봤어요. 꺼내서 열어봤는데 어머나 세상에, 저에게 오늘 배달되어 와서 읽고 있었던 시집 한 권이 있는데, 그 시집의 저자를, 그 시인을 또 이 책에서 추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시인의 다른 시집 한 권을. 그래서 제 눈이 딱 꽂히지 않았겠습니까요? 자, 그 챕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읽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이제 책으로 집중을 할게요. 제목은 고은의 낭만에 취하다입니다. 고은의 낭만에 취하다. 네, 바로 고은 시인이세요. 여러 퀘스천이 들 수도 있으시겠지만 퀘스천을 뒤로 하고 저는 그냥 읽겠습니다. 들어가는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먼저 읽어드릴게요. 우리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직조할 수 없어요. 시대라는 시줄과 내 의지라는 날줄이 맞아야 해요. 내가 아무리 날줄을 잘 세운다고 해도 시줄이 너무 세게 밀고 들어오면 휘게 되어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급한 물이 밀려올 때가 있죠. 그럼 타야지 어쩌겠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 어딘가에 닿았어요. 사실 나는 거기에 닿고 싶지 않았는데, 아래쪽으로 3m쯤 더 가고 싶었는데 그 지점에 가지 못하고 닿았단 말이죠. 그럼 어쩌겠어요. 땅 뻗을 씨앗처럼 거기서 최선을 다해 싹을 틔워야죠. 네, 챕터 속의 한 문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들어가 봅니다. 유흥주는 고운을 가리켜 사실주의, 민족주의, 낭만주의가 한 몸으로 육화되어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가 되고 많은 신묘한 경지의 시인이라고 평했습니다. 고운은 동해는 예술이고 서해는 인생이다와 같은 표현을 무심하게 툭툭 던져내는 말이 곧 시인 사람입니다. 최근에 이분이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때 했던 말인데 마음에 와 닿아서 적어놨어요. 시는 세상에 널려 있다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언어 밖을 떠돌다가 언어로 수습되는 게 시 아닐까요? 자, 또 다른 기사에서 읽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자가 오전 11시에 만나서 선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12시쯤 돼서 식사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갔는데 선생이 소주 2병을 시키더랍니다. 인터뷰 중에 저녁 때 술 약속이 있다는 말을 했기에 기자가 의아해서 저녁에 술 약속 있으시다면서요? 하고 물었더니 있지 했대요. 염려가 됐던 기자가 그런데 낮에 술 드셔도 괜찮으세요? 라고 다시 물으니 고은 선생 왈 이게 술이야? 술 아니야. 술은 자고로 다음날 눈을 떴을 때 얼마나 먹었는지, 어디서 먹었는지, 누구랑 먹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게 술이지. 이건 곡차야. 라고 하셨답니다. 고은 선생의 시는 다 좋지만 이번에 함께 들여다볼 책은 수많은 시집 중에 제가 여러 번 읽고 또 읽어 더 이상 줄칠 곳이 없는 순간의 꽃입니다. 사실 저도 시대의 스승인 고은이라는 이름에 압도당한 세대였지만 깊게 들어가지 않고 파편들만 훑어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후배의 추천으로 순간의 꽃이라는 책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했어요. 그러다 다시 읽으니 어느 순간 무릎을 치게 되면서 대충 읽어넘길 책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들여다보게 됐어요. 순간의 꽃은 제목이 없는 아주 짧은 시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집인데요. 전부 다 읽고 또 읽어도 좋아요. 제가 심심할 때마다 꺼내 읽는 책입니다. 처음에 줄을 칠 때는 전체 시 중 10편 정도 마음에 담았는데요. 계속 읽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시에 줄이 쳐져 있어요. 볼 때마다 감동적인 시들이 나왔던 거죠. 단 한 권의 책에서 말입니다. 자, 시로 그리는 풍경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네요. 시 한 편 읽어 드리죠. 엄마는 곤히 잠들고 아기 혼자서 밤 기차 가는 소리 듣는다. 처음 읽었을 때 이게 시인가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읽다 보니까요. 아득하게 상상이 되면서 영상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져요. 깊이 생각하게 되진 않지만 창을 통해 어느 밤 풍경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밤 기차가 가고 있고 사람들은 다 졸거나 자고 있는 시간. 칙칙폭폭 기차 소리가 들려오는데 아기를 안은 엄마는 잠이 든 거죠. 품에 있던 아기는 혼자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고요. 그냥 그림이 탁하니 그려지는 글이에요. 아주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림 말이죠. 이런 회화적인 시를 몇 편만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시예요. 저쪽 언덕에서 소가 비 맞고 서 있다. 이쪽 처마 밑에서 나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다. 둘은 한참 뒤 서로 눈길을 피하였다. 갑자기 비가 와요. 그래서 내가 처마 밑에 숨었어요. 저쪽 언덕에는 소가 비를 맞고 있고 나는 여기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 소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다 쓱 서로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이렇게 서사적인 풍경이 그려지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이 시에는 소나 나나 똑같은 거거든 하는 의미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 고은 선생님의 육성이 들리는 것 같네요. 한방눈이 내립니다. 한방눈이 내립니다. 모두 무죄입니다. 네, 이게 또 다른 시 한 편입니다. 눈 오는 풍경일 뿐이죠. 멋지게 보이겠다는 미사여구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울리죠. 시인의 눈에 담긴 봄 풍경도 한번 보실까요? 어쩌란 말이냐 복사꽃잎 빈집에 하루 내내 날아든다. 봄이에요. 노인네들은 일하러 밭에 나가고 집에 아무도 없고요. 그런데 예쁜 복사꽃이 봄바람에 흔들려 꽃잎이 집안으로 하염없이 날아들어요. 어쩌라고요. 그 아름다운 꽃잎의 군무를 발음이 안 좋다. 꽃잎의 군무 집단무용 군무를 봐줄 사람이 하나 없는데 어쩌라고 말이죠. 자, 다음의 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마치 일본의 하이쿠 같은 시예요. 들어보시죠. 방금 도끼에 쪼개어진 장작 속살에 쌀랑눈 뿌린다. 서로 낯설다. 방금 도끼로 나무를 잘라서 나무 속살이 드러났고 거기에 쌀랑눈이 내리고 있는데 나무 속살과 쌀랑눈 둘이 어울리지 않는 거죠. 서로 낯설어요. 나무 속살도 처음 세상을 받고 쌀랑눈도 처음 내리는 거니까 그건 첫 만남인 거예요. 첫 탄생이자 동시에 첫 만남이네요. 그러니 서로 내외하고 수줍어하지 않겠어요? 구구절절한 설명이 없어도 서로 아직 친하지 못했다는 풍경 묘사가 아주 잘 되어 있죠.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그려지는 시들과 함께 이 시집에는 또한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한편 또 들어보시죠.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 네, 이 시 너무 좋죠? 목적을 향해서 뭔가를 할 때는 다른 것은 안 보여요. 어딘가 가기 위해 노를 저을 때는 그것만 하는데 노를 놓쳤어요. 이제 할 게 없죠. 노를 놓쳤는데 무엇을 하겠어요? 그러면 넓은 물이 보여요. 삶이 똑같아요. 뭔가를 한 해, 만에 할 때는 거기에 집중해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못 봐요. 버스를 기다릴 때는 버스 정류장의 풀과 꽃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버스가 언제 오나 버스 오는 방향만 보고 있어요. 요새 같으면 버스 언제 도착한다는 이 계기판이 다 있으니까 안내판이 다 있기 때문에 몇 분으로 도착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풍경을 볼 만도 한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핸드폰을 보죠. 용물을 보죠.
어쨌든 시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습이 이렇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 이 시와 비슷한 시 한 편이 또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네, 이 시 유명하죠. 교보문고의 광화문 교보문고에 보면 강남 교보문고에도 있는 것 같네요. 크게 이 문장을 아주 크게 그 외벽에다 걸어 놓잖아요. 그때 봤던 문구예요. 시였어요. 고은 시인의 시였습니다. 등산할 때 잘 생각해 봅시다. 목표점을 향해 올라갈 때는 꽃을 못 봅니다. 올라가는 데에만 신경을 쓰니까요. 하지만 내려올 때는 꽃을 보는 여유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짧은 글에 담겨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렇게 짧은 글에 말이죠. 사람들이 승진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할 때는 주변을 못 봐요. 그런데 은퇴를 한 선배들을 만나면 표정이 다른 걸 느껴요. 여유가 생기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시선이 보여요. 이윤기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산문집 제목이 내려올 때 보았네 인데요. 앞의 고은 시인의 시에서 따온 것으로 선생에게 허락을 받고 썼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시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어찌 또 읽어드릴지. 자, 4월 30일 저 서운산 연두빛 좀 보아라. 이런 날 무슨 사랑이겠는가, 무슨 미움이겠는가. 온 산에 연두빛 봄 기운이 흐드러진 4월 30일. 그려지십니까? 1년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시기에 나무, 그런 시기에 잎사귀 빛이에요.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온 산에 연두빛 봄 기운이 흐드러진 4월 30일 무슨 사랑을 하고 무슨 미움을 가지겠습니까? 그 자연 앞에서 말이죠. 이런 날 인간의 감정은 아무것도 중요치 않아요. 자연의 경의를 표해야 하는 날이에요. 그런 날이죠. 이 시를 보면서 문득 후배가 써준 한 줄의 글이 떠올랐어요. 자연은 한 번도 예술을 동경한 적이 없다라고 누가 얘기했다는데 이 글을 후배가 써주었나 봅니다. 이 박웅현 님에게 말이죠. 꼭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술을 동경하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 예술적인 게 자연이니까요. 그래요. 자연이 예술 동경하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 예술적인 거, 그게 자연이죠. 저는 그보다는 그냥 자연 자체가 예술인걸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자, 또 다른 시 한 편입니다. 봄바람에 이골짝 저골짝 난리 났네. 제정신 못 차리겠네.
꽃년 꽃놈들, 이런 시예요. 이 시에서도 산에 꽃 피어 올라오는 봄, 설요가 속세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한 그 어쩔 줄 모르는 유혹이 느껴지죠. 이런 시들을 통해 보이는 삶의 태도는 또한 제가 참 배우고 싶고 배우기도 한 부분인데요. 세상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우리도 하나의 과객일 뿐이라는 시인의 시선이 존경스럽습니다. 네, 미셸도 깊이 공감합니다. 또 다른 시예요. 옷깃 여며라, 광주 이천 불구덩이 가마속 그릇 하나 익어간다. 이 시는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어느 날 집사람과 집 앞 오뎅집에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다가 이 시가 좋다는 말을 했어요. 아우, 멋진 부부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집사람이 시큰둥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해줬어요. 지금 이 순간에 광주 이천에 800도가 넘는 불구덩이 가마속에서 빚어진 흙덩이 하나가 그릇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그 뜨거움을 견디면서 익어가고 있어. 매우 신성한 순간이잖아. 그러니 우리가 옷깃을 여며야지 했더니 와이프가, 집사람이 와, 감탄을 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술자리를 정리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사람이 순간의 꽃에 이 시집에 있는 시를 다 읽겠다고 해서요. 그래서 그날 밤 함께 한 편 한 편 다 읽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으셨네요. 자,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호수에 가본 적 있으세요? 호수는 찾아가 보면 아름답긴 한데 한편으로는 멍해지면서 마음이 비워지지 않나요? 그런 시가 여기 한 편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뭐니 뭐니 해도 호수는 누구와 헤어진 뒤 거기 있더라. 네, 이런 시예요. 연인과 같이 가면 와, 좋다, 예쁘다 할 거예요. 그리고 금방 상대를 보느라 호수가 눈에 들어오지 않겠죠. 하지만 헤어지고 혼자 다시 가서 보면 호수가 보일 거고 또 그 호수가 얼마나 휑하겠어요. 평소엔 잘 안 보이다가 헤어지고 가면 감정이입이 되면서 텅 빈 호수가 훨씬 더 잘 보이는 거죠. 텅 빈 그 호수가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호수가 강력하게 인상에 남는 순간은 누군가 헤어졌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시 한 편이에요. 어린 토끼 주둥이 봐, 개꼬리 봐, 이런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니. 이런 시예요. 앞에 소개한 시에서처럼 별것 아닌 순간인 것 같은데 정말 신성한 순간이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들여다보면 진짜 정신이 번쩍 들어요. 토끼 주둥이가 오물오물 움직이는 거 보면 정말 오묘하고, 개꼬리가 이렇게 탁 올라선 거나 고양이 꼬리가 살랑살랑 움직이는 게 신기해요.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고양이들은
꼬리가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지 꼬리를 가지고 놀아요. 가만히 있다가 뒤에서 뭐가 움직이는 것 같으니 휙 돌아보고 자기 꼬리를 잡으면서 노는 거예요. 자고 있을 때 보면 갑자기 꼬리가 휙휙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참 신기하다 싶죠? 의사들도 인체를 연구하다 보면 인체에 대한 경외감이 생겨서 종교로 기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다는 거죠. 인체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다 그런 건데 이것도 보면 안 잡히던 안테나가 하나 세워진 것이죠. 이런 신기한 세상에, 절묘한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거네 하고 고마워집니다. 자, 또 다른 시예요. 죽은 나뭇가지에 매달린 1000개의 물방울. 비가 괜히 온 게 아니었다. 네, 이게 시입니다. 나무는 죽었어요. 기능이 없어요. 비는 왔고 풍경이랄 만한 건 없어요. 그런데 죽은 나뭇가지에 수많은 물방울이 보석처럼 맺혔어요. 하나하나 영롱한 이슬이고 진주예요. 그러고 보면 나무가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비가 괜히 온 게 아니에요. 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소쩍새가 온몸으로 우는 동안 별들도 온몸으로 빛나고 있다. 이런 세상에 내가 버젓이 누워 잠을 청한다. 이런 세상에 내가 버젓이 누워 잠을 청한다. 이 시도 같은 줄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는 도자기가 익어가고 있고 개꼬리는 신비하게 움직이고 있고 소쩍새는 온몸으로 울고 별들도 온몸으로 빛나고 매미는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소리내고 있는 이 신성한 순간에 내가 버젓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의 시는 불교적인 시선이 느껴지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답답할 때가 있다. 이 세상밖에 없는가? 기껏해야 저 세상밖에 없는가? 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은 이 세상, 저 세상밖에 없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주는 작품들이 있어요. 제가 제1기획에서 지금의 TBWA라는 회사를 옮길 때 후배들이 기념패에 이런 문장을 새겨줬습니다. 떠나라 낯선 곳으로 그대 하루하루의 낡은 반복으로부터. 네, 이것도 고은 시인의 문장이었고요. 역시 교보문고 현판에 그 외벽에 크게 붙었던 익숙한 문장입니다. 한 회사에 17년간 근무하면서 소파가 너무 편해 몸이 내려앉는 것 같아 나오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동안 쌓아온 것을 다 버리고 나가는 걸 안 후배들이 제게 써준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과 같은 의미 또 다른 시가 있습니다. 보세요. 급한 물에 떠내려가다가 닿은 곳에서 싹 피우는 땅버들 씨앗. 이렇게 시작해보거라.
낯선 곳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코스 카잔차키스도 말하죠. 익숙한 것을 두려워하라고. 땅 뻗은 씨앗 같은 삶의 태도로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땅 뻗은 씨앗들이 의도를 가지고 이번 물살이 좀 안전하니까 이번에 타야지 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급한 물이 내려오면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이 쓸려가야 해요. 우리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직조할 수 없어요. 시대라는 시줄과 내 의지라는 날줄이 맞아야 해요. 내가 아무리 날줄을 잘 세운다고 해도 시줄이 너무 세게 밀고 들어오면 휘게 되어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급한 물이 밀려올 때가 있죠. 그럼 타야지 어쩌겠나요. 그리고 나서 결국 어딘가에 닿았어요. 사실 나는 거기 닿고 싶지 않았는데 아래쪽으로 한 3m쯤 더 가고 싶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지점에 가지 못하고 여기 닿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쩌겠어요? 땅 뻗은 씨앗처럼 거기서 최선을 다해 싹을 틔워야죠. 개인적으로 아프시는 창의력이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많이 떠오르더군요. 자, 비슷한 느낌의 시 한 편이 더 있습니다. 무용만한 탐욕이 없습니다. 그것 말고 강호 제군의 고만한 욕망. 그것들이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의 진리입니다. 자, 건배. 이 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무욕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던져줍니다. 말 그대로 진짜 무욕만한 탐욕이 또 없지 않습니까? 무욕이야말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대단한 어려운 것이죠. 가장 힘든 욕심이 무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시에서는 인간 중심의 탈피가 보입니다. 우리만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웃긴 소리 하지 마라고 말해요. 들어보시죠. 만물은 노래하고 말한다. 새는 새소리로 노래하고 바위는 침묵으로 말한다. 나는 무엇으로 노래하고 무엇으로 말하는가? 나의 각야 거겨 고교는 무슨 잠꼬대인가? 새와 바위, 만물이 노래하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들을 뿐이에요. 내가 하는 말 각야 거겨는 새나 바람이 듣기에 잠꼬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지구 밖에 인간만 살고 있다는 게 아닌데, 그런 게 아닌데 우리는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굴어요.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것이고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저는 이 시가 미셸은 조금 다르게도 와닿더라고요. 너의 언어는 무엇이냐? 너의 존재의 근거는 무엇이냐? 너는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그런 물음을 담고 있는 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셸은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너는 무엇으로 존재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얼마 전에 조국, 신영복, 김여진님 등과 함께 강연을 했는데요. 신영복 선생이 변화, 조국 선생이 정의, 김여진님이 행복, 그리고 제가 박웅현님이 공존을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공존이라는 테마를 듣자마자 떠오른 것이 인간 외의 생명체와의 공존이었어요. 그래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의문이 가던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이상하게 그 말이 통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인간만 널리 이롭게 해야 할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의 목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도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말 중 하나였습니다. 왜 개의 목숨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인내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이 곧 하늘이라면 말은, 소는 하늘이 아니라는 소린가요? 이제 우리 홍익생명이라는 말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라고 어떤 강연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누가요? 박웅현 선생님이요. 자, 시간이 있다면 다 읽어드리고 싶은 주옥 같은 글들인데 좀 넘어가서 책 속에서는 미셸 트루니에의 방드르디를 좀 탐험하고 다시 고은 선생님으로 돌아와요. 이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 어마어마한 소설이죠.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다시 고은으로 돌아온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고은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시인의 시 한 편입니다. 개미 행렬이 길을 가로질러 가는 것은 결코 이 세상이 사람만의 것이 아님을 오늘도 내일도 또 내일도 조금씩 깨닫게 하는 것인지 몰라. 햇볕이 숯불처럼 뜨거운 한낮 뻐꾸기 소리 그쳤다. 라는 시입니다. 네, 인간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면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프랑스 계몽 시대의 철학자 몽테스키베의 페르시아인의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만약에 삼각형들이 신을 만들었다면 신에게 새 변을 주었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요. 삼각형이 신을 만들었으면 신도 삼각형 모양일 거라는 말이죠.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니체는 채찍질하면서 맞는 말을 보면서 붙잡고 엉엉 울면서 대호각성의 순간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죠. 뛰지 못하는 말을 두고 사람들은 고장난 기계처럼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건 말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계속 이용하던 말이 발을 다쳤다고 망가진 기계를 버리듯 버리는 건 잘못됐다는 내용인데 고은의 시에서도 그 정서를 고스란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제 마지막 시 한 편이 되겠습니다. 무슨 질풍노도 무슨 잔치를 꿈꾸는가 걸려있는 징
네, 이 두 행으로 이루어진 시였어요. 무슨 질풍노도, 무슨 잔치를 꿈꾸는가. 걸려있는 징, 그 악기 있잖아요. 꽹과리 징 할 때 그 징이 걸려있는 거예요, 벽에. 징이 하나 걸려있어요. 모든 징은 질풍노도죠. 그리고 잔치잖아요. 잔치에서 우리 징을 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용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걸려 있어요. 벽에 가만히 걸려 있어요. 예. 정말 김훈의 표현을 잠시 빌리자면 소설가 김훈 있잖아요. 카리노를 썼던 그 김훈 선생님이 고운 시인을 표현하길 말이 돋아나는 사람이라고 했대요. 그분의 표현을 잠시 빌자면 고은은 말이 돋아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안테나가 예민하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겠죠. 징을 보고 말이 돋아나고 그 말이 우리들에게 공감이 되니 대단한 감성이죠. 대단한 발견자이시고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느끼는 이 촉수가 일반 사람이 아니신 분이죠.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지 아마 시 쓰고 계시겠죠. 예. 고은은 처음 유홍준의 말을 빌려 소개했듯이 이 챕터 들어오면서 서두에 소개했듯이 민족주의, 사실주의, 낭만주의가 한 몸으로 육화되어 말을 던지는 시인입니다. 맞아요. 말이 그냥 시세요. 말씀이 다 그대로 시가 되는 그런 시인이십니다. 알면 알수록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고 또 밀도 있는 진짜 낭만을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짧은 글, 시가 줄 수 있는 그 매력은 그 어느 장르보다 커요. 만약 시를 시작하고 싶은 독자분이 또 청취자분이 있으시다면 이 고은 선생님의 순간의 꽃을 펼쳐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미셸도 강추를 드립니다. 시를 가까이 하시기를. 또 이 순간의 꽃이라는 고운 시집을 꼭 읽어보시기를요. 사실 후배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면 반응이 1년쯤 지나야 옵니다. 조금 더디지만 그래도 하나같이 상기돼서 얼굴이 벌개져서 이런 책 또 없냐고 하나같이 이 들뜬 이 놀란 이 감동한 마음으로 와서 이런 책도 없냐고 물어요. 그런 시집입니다. 그런 시인입니다. 고은을 읽고 나면 김훈과 유흥준인가요? 유홍준, 우리 장관도 하셨던 그분이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유명한 교수님이고요. 그분도 정말 이 자연, 이 예술을
이 역사에 대한 감이 그냥 돋아나시는 분이죠. 일반 분들은 일 수가 없어요. 예. 김훈과 유흥준, 미셸 트루니에가 떠오릅니다. 고운을 읽고 나면요. 좋은 책들은 다 서로 돌고 돌아 감성을 전달하고 우리의 무뎌진 안테나의 주파수를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의 책과 함께 하시면서 이 우리의 무뎌진 안테나의 주파수를 같이 맞춰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공감이 되는 좋은 구절을 발견하셨다면 꼭 찾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강추드려요. 오늘 고은 선생님의 시와 함께해서 읽는 저도 무척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좋은 감정이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이런 건 통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미셸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또 하루 잘 살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